안녕하십니까. 아연 정숙모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미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문인화가로서 창작 활동을 한 40여 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이론과 실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것은 그림으로 읽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운미 민영익의 노근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면 뿌리를 드러낸 난초를 그렸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노근난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을까? 노근난의 유래는 정사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사초는 송말 원초 사람으로 원래 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사초가 송나라가 이민족인 원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정사초는 이제 벼슬을 포기하고 강남 지방으로 유랑을 하면서 비분강대한 마음을 시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그렸던 애국 시인입니다. 정사초의 호는 소남이에요. 소남. 남쪽을 향한다라는 뜻인데 앉으나서나 누울 적에나 반드시 원나라가 점령해 있는 북쪽을 등지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호고, 또 정사초의 이름인 사초는 개명을 했다고 그래요. 송나라 왕과 성이 이제 조잖아요. 그래서 조자에서 초를 취해서 송에 대한 충성심을 이름에까지 담았던 그런 정사초입니다. 그래서 오랑캐였던 원나라에게 조국 송을 빼앗긴 울분과 유린되는 조국에 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으로 평생을 미칭왕이처럼 살았던 그런 불우한 문인이었습니다. 정사초, 이거는 이제 정사초의 묵난도인데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는 난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사실은 난초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잃은 한을 이런 뿌리 없는 난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난은 그리되 뿌리가 없는, 땅이 없는 그런 난을 그린 거예요. 결국은 이 뿌리 없는 난이라든가 또 민영익이 그린 노근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라를 잃은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땅은 이때 내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죠. 남의 땅, 나라를 빼앗긴 그런 마음을 망국의 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근난은 이후에 정사초의 유의라고 그래서 정사초가 남겨놓은 뜻이다. 그래가지고 나라 잃은 한, 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불사이군의 충절,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미 민영익의 이런 노근난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좀 비슷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미 민영익의 노근난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난초의 유래는 우리가 문인화에서 중요한 화목으로 우리가 그려지고 있는 난초는 원래 공자께서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자가 많은 제자들과 함께 중원천하를 주유하면서 뜻을 펴려고 했지만 제후들이 써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고향인 노나라로 가던 중에 은곡에서 골짜기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 했더니 가시덤불 속에서 어떤 난초가 피었는데 너무 그 향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난초를 바라보면서 저 난초가
세상 사람들의 곁에 있었으면 많이 사랑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 산속에 묻혀서 피는구나. 꼭 마치 때를 얻지 못한 군자의 모습,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불우한 군자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난초를 보고. 그런데 이제 그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구런은 이소에서 이제 난초에 대해서 고결함과 충성 때문에 표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초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동아시아 그 회화에서는 그래서 난초는 유교의 이상적 인격의 상징으로 이제 비유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사초나 민영익의 노근나는 망국의 서름, 나라 잃은 한,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생산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근나는 전통적인 유교의 인습에서 벗어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을 이제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그림이 된 것이죠. 결국 노근난도는 나라 잃은 시대에 지식인이 가져야 할 사명감을 일깨워서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투영시킨 그런 역사의 거울 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표암 강세황의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이 다른 자화상하고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죠. 뭘까요? 이 초상화에서는 관모를 썼는데 옷은 바로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근데 이렇게 강세황이 이런 초상화를 그린 데는 이유가 있죠. 강세황은 이런 초상화를 자화상을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런 초상화를 그린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눈썹과 수염이 하얗구나. 오사모를 걸치고 야복을 걸쳤으니 오사모를 쓰고 야복을 걸쳤으니 마음은 살림에 있으면서 조정의 이름이 올랐음을 알겠네. 가슴에는 만 권의 책을 간직하였고 필력은 오악을 흔드니 세상 사람이야 어찌 알리. 나 혼자 즐기노라. 노인의 나이 이르니여 호는 노죽이라. 초상을 스스로 그리고 화찬도 손수 쓰네. 이런 내용을 그 뒤에 자화상 뒤에 이렇게 화제로 썼습니다. 이 화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강세황은 그 관직 현실적으로는 이제 벼슬을 하고 관직에 있으면서 사실 이제 그 문인들은 항상 은희를 꿈꾸죠. 근데 강세황은 이제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대부 신분으로 살았지만 항상 은일지사를 꿈꾸는 마음, 살림에 이제 뭐랄까요, 조용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조용히 시를 쓰고 하는 그런 거는 누구나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세와 은희를 동시에 여기다가 이제 그런 마음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아주 독특한 초상화죠. 예. 강세황은 18세기 그 예원의 총수로 그렇게 불리는데 청나라 명사가 한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문지 한패지, 서지 왕이지, 화지 고개지, 인지 두목지, 광지 겸지 이런 이제 청나라 명사의 말이 있는데 문은 한패지고 서는 왕이지, 그다음에 그림은 고개지, 사람 되면 이제 두목지, 그다음에 광지는 이 모든 것을 겸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는데 광지는 바로 강세왕의 또 다른 호이죠. 그래서 그 강세왕은 이 모든 것을 다 겸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아주 극찬을 한 거죠. 그래 강세왕은 이제 굉장히 높은 식견, 안목을 갖춘 사대부 화가였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 지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서와 세계를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문예 전반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화가들의 그림에도 화평을 썼고
또 진경산수화의 발전, 풍속화, 인물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화 화법의 수용 등 조선 후기 화단을 문예부흥기로 만드는 데도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예원의 총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남종문이나 풍의 정착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했던 그런 문인 사대부였죠. 그 아주 높은 식견과 그다음에 탁월한 안목으로 정조의 에게 인정도 받았고 또 화원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과 지위를 넘나드는 그러한 화가들과 이제 교류를 했습니다. 신이나 김홍도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또 최북, 김응환, 한정유 등 직업 화가들과도 아주 폭넓은 교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강세왕의 약즙 산수도입니다. 산수화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약즙으로 그린 산수화예요. 어떻게 보면 산수화가 굉장히 담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화에는 아주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산수화입니다. 이 산수화는 바로 손자의 쾌유를 비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강세왕은 이렇게 산수화를 약즙 산수도를 그리고 이 산수화를 그리게 된 그 이유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제발로 썼습니다. 이 제발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손자 장이가 8살인데 천연두를 알았지만 증세는 다소 가벼웠다. 바로 병을 앓을 때 작은 종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기에 책상머리에 있는 약즙으로 붓가는 대로 그렸다. 한편으로는 근심을 덜기 위하며 또 한편으로는 손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니 부디 잘 간직하거라. 후일에 그 정황을 생각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아마 손자 8살 된 손자가 천연두를 아마 알았었나 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좀 짠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달인 약을 먹고 남은 아마 조금 약즙이 남았겠죠. 그걸 이제 찍어서 이제 그 붓에 적셔서 이제 저렇게 이런 이제 산수화를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손자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할아버지의 어떤 그 손자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18세기 진경산수화의 대가였던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의 모습을 이제 비개인 후에 비가 잔뜩 내린 후에 활짝 개었을 때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건데 실제 인왕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인왕산의 저 바위 모습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인데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바위가 이제 좀 색이 좀 검겠죠. 그런데 더 이제 겸재정선은 여기를 이제 농목으로 그 바위에 이런 주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리질 않고 어떻게 보면 큰 붓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단숨에 그냥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이 처리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린 것이 아니라 인왕산을 그리더라도 겸재 나름대로의 이제 그 화법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이런 그 겸재의 그림들은 실제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뜻과 그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 그림에 담아서 이제 표현한 건데 이런 그림을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그러는데 진경산수화는 문예부흥기라 불리는 18세기 겸재정선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그런 산수화풍입니다. 겸재 이전에
진경산수화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중국의 산수화풍을 이제 모방해서 그리는 그 화풍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관념산수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풍의 이제 관념산수화에서 벗어나 직접 눈에 보이는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리고자 하는 문인사대부들의 자주의식과 주체의식의 반영으로서 새로운 사회 변동을 배경으로 나타난 독특한 회화 장르가 바로 진경산수화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주체의식, 우리 거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회화에 반영된 것이 진경산수화인 것이죠. 그래서 겸재는 그 방법론으로서 금강산을 아주 수차례 유람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금강산에 대한 그림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변, 한강 주변으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교 명승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서울의 모습,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겸재가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보면서 거기에서 그 느꼈던 그런 흥취를 아주 생생하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독창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이 이제 진경산수화입니다. 실경산수화는 우리가 그 자연을 봤을 때 그대로 재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진경산수화는 재해석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자기 나름의 예술 정신, 생각, 또 자기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주제의식뿐만 아니라 화풍이나 기법 측면에서도 18세기 화단의 새로운 사조로 자리매김되었으며 18세기에 새롭게 부상한 남종화풍과 풍속화의 유행, 그리고 서양화풍의 유입 등 조선 후기 여러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하면서 이들의 여러 화풍을 수용하고 소화해서 한국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한국적인 화법을 구축하였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겸재 정선의 그 인왕제색도는 거기에도 이제 굉장히 그 겸재 정선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사천 이병연이라는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진경산수와의 대가가 겸재 정선이라고 한다면 18세기 진경시의 대가는 바로 이제 사천 이병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10대부터 스승 김창읍에게 동문수학한 그런 사이였고, 시와 그림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천이 깊은 병에 들자마자 들고 이제 그 일어날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이니까 겸재는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 인왕산에 비가 내린 후에 그 햇빛이 반짝 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중병에 걸린 사천 이병연이 저 아주 화창한 날씨처럼 얼른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그 인왕제색도는 바로 그런 친구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천과 겸재의 그 관계는 이런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천과 그 겸재는 시가 가면 그림이 오고, 이런 아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제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인데, 시와 그림을 서로 보여주고 또 시를 보여주면 또 그림을 보여주고 하면서 서로 그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정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거나 또 시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운 관계죠. 지음 관계라고 그러죠. 둘이 서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귀한 두 분의 관계인데, 정선이 바로 그린 인왕제색도도 바로 그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할까요? 깊은 사랑, 그런 거를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겸재와 사천의 시거 화래의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산 정약의 그 매화 쌍조도인데, 이거는 시집가는 딸을 축복하는 아비의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매화에다가 새 두 마리가 있는데, 새가 모습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한 곳을 바라보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그렸는데, 다산이 이제 그 강진에서 이제 유배가 있을 때 부인 홍씨가 헌치마 6폭을 시집 올 때 이제 해왔던 그런 치마를 이제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핑크색이 이제 다 바래서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잘라서 서첩을 만들어요. 서첩을 만들어서 4권은 이제 아들에게 주고, 이건 이제 하피첩이라고 그러죠. 4권은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로 족자를 만드는데, 족자를 만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매화 쌍조도 그려서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여기 그 시로 적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딸에게 줍니다. 이 시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매조도를 그리는데, 이 그림은 보면은 이제 비슷한 구도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새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다산 선생님이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할 때 다산 선생님을 돌봐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실 그 정씨였는데 그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는데 홍임이라는 딸입니다. 근데 해배 후에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홍임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딸을 하나 남겨놓고 올래니까 그 다산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홍임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매조도예요. 그래서 그 같은 그 매조도래도 하나는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는 이제 새가 2마리가 있고, 또 여기 그 홍임, 홀로 남는 홍임을 위해서 그린 매조도는 새가 1마리가 있어요. 두 그림 다 아버지가 딸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죠? 예.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능호관 이인상의 설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다시피 그 굉장히 그 눈 내린 날에 소나무 2그루를 그렸는데, 한 소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 있는 낙낙장성이죠. 그리고 한 소나무는 화면 중간쯤에서 허리를 굽혀 있는 아주 굽은 송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2 소나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회색으로 눈 온 날의 어떤 그 뭐랄까요, 흐릿한 느낌을 그렸는데, 눈이라는 것은 원래 미학적으로 시련이나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보통 일반적으로 유교적 절이, 지조를 상징하는, 이건 이제 보통 문인화에서 세한도나 지금 보시는 이 이인상의 설성도나 이런 것들은 유교적 절이, 지조 이런 것을 보통 상징을 하고, 십장생도나 임금님 뒤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병풍 1월 오봉도에 등장하는 그러한 소나무는 장수를 보통 상징합니다. 그리고 탈속이나 풍류를 상징하는 그 서로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나무 가운데 으뜸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나무라는 것은 상징성도 크고,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시나 그림에 많이 등장했던 그런 소재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능호관 이인상은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백강 이경효의 현손으로 3대에 걸쳐서 정승을 배출했던 그런 명문가 집안이지만,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서출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안고 큰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죠. 설상가상으로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또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서화에 아주 능했고 성품이 강직하고 지조가 있고, 이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인상입니다. 그 칭찬에 굉장히 그 인색했던 추사 선생님도 이인상의 그 글씨나 화법의 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인상의 설송은 이인상의 자화상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눈이 내려서 그 질곡에 찬 이런 그림이 바로 이인상의 환경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설송은 결국은 이인상이 지향하는 유교적 절의와 지조를 상징하는데 이런 차가운 느낌은 바로 이인상이 처한 현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하늘을 향해서 쭉 뻗은 그런 이제 그 소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이인상이 추구했던 그런 이상적인 삶 이런 것과 현실은 또 이렇게 구분송처럼 그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나무의 푸른 잎이 항상 푸르듯이 자기의 어떤 그 변치 않는 지조를 지키고 살았던 그런 이인상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림도 바로 이제 병국도인데 국화가 이제 추운 겨울날 이렇게 병든 국화를 그렸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인상의 자신의 어떤 삶을 투영시킨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항상 그냥 단순히 그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는 작가의 삶의 궤적과 그 사람이 지향하는 예술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통해서 동양의 예술을 우리가 그 제대로 또 이해하는 방법 그런 거에 잠깐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연 정숙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